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 개혁 과정 혹은 뭐 수사 지휘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 일선 검사, 평검사를 뭐 지목을 해가지고 이 좌표를 찍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뭐 내부적인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의 댓글들 뭐 게시판 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일각에서는 검난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댓글들이 몇백 개다 뭐 이런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검사들이 검찰 내부에서 실제로 지금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 그리고 뭐 지금 계속되고 있는 어떤 갈등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검사들하고 직접 인터뷰를 하면 좋겠지만은 검사들이 인터뷰를 잘 안 하니까 오늘은 이 검사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변호사시죠.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현주 변호사님은 아마 검사 출신이시고 이제 퇴임을 해서 예. 변호사를 하시고 형사 사건을 주로 하시나요? 지금은 어떤 사건 많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네. 검찰에 비판적이면서 형사 사건을 할 수가 없겠지요. 제 피의자 당장 구속되고 그러죠. 아니 뭐 그러긴 하겠어요. 검찰이 아닌가요? 어쨌든 안 옵니다. 형사 사건. 지금 형사 사건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 측면도 좀 있겠네요. 그럼 본인도 전관 아니에요? 전관 변호사 맨날 비판하시잖아요. 보통 정관은 유효 기간이 있죠. 유효기간? 왜냐하면 새로운 정관이 쏟아지니까 1년 길어야 2, 3년. 주변에서 한정되죠. 아무리 그래도 좀 걱정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자꾸 내면은 이 동네 그러니까 이게 법조인 바닥도 좁잖아요. 근데 그 바닥에서 왕따당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처음엔 저도 겁이 났는데 네. 이게 가면 갈수록 간이 커지는 거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해봐도 뭐 일이 없구나 이러면 또 수익 올라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뭐 이번 얘기들도 할 얘기 많으니까 얘기로 들어가면은 지금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글들이 이제 몇 개가 올라간 거잖아요. 검찰 내부 뭐 이프로스라는 게시판에. 그런데 이게 조회수가 엄청나고 뭐 몇만 건, 뭐 5만 건. 그러니까 검사 수가 따져 보면은 지금 뭐 현직 검사가 한 2,000명 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조회수가 한 5만 건, 댓글이 뭐 300개 넘게 달렸다. 이건 뭐 어떤 데는 또 더 많기도 한데 이거 제가 직접 못 보니까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경우가 있었냐? 초유의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는 쪽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검사들의 댓글놀이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서 와글와글 하는. 댓글놀이. 예. 그 집단 항명으로 사직이나 뭐 평검사 회의에 예. 이르기 전까지는 뭐 그런 집단 행동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자기네들 게시판에서 주거니 받거니 댓글놀이 하는 게 무슨 파급력이 있겠습니까? 이 보수 언론들이 조중동이 뭐 검난이라고 얘기하는 건 희망사항이죠. 그러니까 희망사항. 예, 이때까지 그 2020년 2월, 2020년 8월에 뭐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를 뭐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잘랐다, 뭐 윤석열 죽이기다, 그리고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도 정치가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프레임이었는데 이 사태에 있어서도 이게 이 정권을 흔드는 진앙의 진원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키우는 경향이 더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언론이나 저는 이런 쪽에서. 생각합니다. 그래도 객관적인 이 숫자 좋아하잖아요. 또 기자들. 이 뭐 댓글 숫자라든가 조회수 숫자라든가 특히 이 조선일보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숫자는 좀 많긴 많은 거 아니에요? 숫자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는 보셔야 될 게 2012년 검난 전에 익명 게시판이라는 걸 열었어요. 네. 10월 해서 그때 너무나 뜨거워서 한 달 만에 닫고 말았는데 네. 지금은 조직 논리에 부합하는 안전한 의견만이 소통되는 거고 그때 익명 게시판을 열어놓으니까 정말로 민감한 얘기들 우리 검사가 부당하게 사건을 봐주라고 지시했다. 뭐 간부들에 대한 비판. 그게 나날이 쏟아져서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게시판만 보고 있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진짜 숨은 목소리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검사들이 뭐 그 숫자 비율이야 뭐 일일이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은 예.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나 이런 예, 부분들을 맞습니다.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검사들을 용기 있는 검사다. 예. 그리고 뭐 신문에 보면 이제 검찰 관계자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잘테면 잘라봐라 예. 이런 심장이다 평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되게 용기 있는 검사들. 그러니까 어떤 불의에 항거하는 예. 검사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그거는? 저희가 지난 10년간 굉장히 고통스러웠잖아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못 내던 용기를 못 내던 사람들이 자기 권한이 축소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우르르 나서고 이렇게 열렬히 저항을 하면은 자기네들끼리는 용기 있다 서로 치워주고 난리 났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라는 것도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정해진 권한이고 그건 네. 공식적인 문서로 내리고 그리 정치적 책임을 짓단 말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뭐 국회에서 해임 요구를 받든 아니면 그 대통령이 그 정치적 책임을 묻든 그런데 지난 10년간에는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그 비합법적으로 수사 지휘가 이루어졌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그 김종익 씨의 직후 사태로 네. 유발된 제2 그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 말입니다. 그때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은 수사팀이 회식을 하는데 평검사들이 이거 시나리오대로 조사되고 있는 거 맞죠?라고 하면서 항명성으로 사직서를 냈었어요. 그 네. 이프로스에. 그때 뭐 우리가 많은 그런 일들 그러니까 있었지만 그때 검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냈냐면 다 침묵했었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보기엔 명분이 자기네들은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명분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보기에는 이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은 조직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권력을 빼앗길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지 그 전에 어떤 부당한 권력의 어떤 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네요. 법원하고 비교해 보면 그 이탄희 판사의 같은 경우에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나는 법원 행정처에 발령됐다가 다시 복귀를 했을 때 200명의 판사가 연판장을 돌리잖아. 이거 블랙리스트 조사해보자. 그럼 그러니까 법원은 적어도 희망이 있는데 검찰은 희망이 국민이 보기에는 오히려 국민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기관인데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뭐 신뢰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실어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예컨대 이제 이 반대되는 목소리,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 그런 목소리를 이제 게시판에 썼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글에 대해서는 반응이 좀 싸늘하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보도를 나오는 걸 보면은 실제 검사들의 여론이 그런 겁니까?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조직 논리에 부합하는 안전한 간부들이 보기에 그 안전하고 그 어여쁜 의견만이 소통되는 것이 뭐 분위기고 이문정 검사는 원래 그 내부에서 그 왕따, 천덕꾸러기, 아웃캐스트였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이문정 검사가 2012년 12월에 그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했을 때 그 무죄인 것을 무죄라고 했을 뿐인데 징계를 받게 됐단 말입니다. 그때 동료들이 나서줬냐면 한 명도 이문정 검사 편에서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뭐 그때가 쭉 이어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지금의 어떤 댓글놀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검사들의 의견 개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평검사 회의라든가 집단 사직서 제출이라든가 이런 실제적인 검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지금 말씀을 보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낮다고 봐요. 평검사회를 소집하는 사람은 청의 수석, 그러니까 그 부부장으로 승진하기 전에 평검사 중에 제일 높은 수석 검사 중에서도 수석 그 한 청의 한 검찰청의 수석 각 부마다 수석이 있고 그 수석 중에서 또 제일 높은 청수석이 소집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부부장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고 부장 뭐 이렇게 나갈 텐데 몸을 사리게 되죠. 할 말 있으면 해야죠. 몸 사리면 안 되죠. 근데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서 뭐 우르르 떠들고 있는 거랑 청수석이 나서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거기까지 확산 혹은 이야기가 전개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거의 낮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어제 그 윤석열 총장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부장 검사들 상대로 교육하는 그 자리라고 하던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진짜 검찰 개혁이다. 이거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온 맥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결집성 멘트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코멘트겠죠.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비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범죄 크기에 상응해서 수사력을 투입해야 될 테고, 그리고 표적 수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 사람은 죄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죄가 나올 때까지 터는 수사를 했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인데, 그건 뭐 검찰 내부용 멘트죠. 국민한테 먹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반대로 또 이제 추미애 장관 인사권에 대해서도 많이들 비판을 하잖아요. 인사로 검사들 길들이기 하려고 하고 있다. 예. 이제 뭐 이게 약간 이건 신화에 가까운 얘기긴 하지만은 검사들은 좀 야성이 있어야 된다. 권력에 예. 대들고 예. 그리고 이제 정권에서 이런 인사권 같은 것들을 좀 자제하면서 이 어떤 그 수사들을 활발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신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검사들은 어쨌든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 행사들은 검찰 길들이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검찰청법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하등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럼 예전에는 인사가 제대로 됐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총장이 자기 줄 세우기로 각 라인이 자기 사람 뽑아 쓰고 보훈 인사하고 그건 또 잘 됐다면, 그러니까 검찰의 인사 관행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지만, 뭐 그럼 그 추미애 장관의 인사가 잘못됐다면 그 전에 인사는 잘된 인사냐, 뭐 그건 아니잖아요. 서지현 검사가 미투하게 된 계기도 그러니까 인사 보복을 했었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은 이렇게 검사들 만나러 쭉 다니잖아요. 네. 약간 대선 행보 아니냐 막 이렇게 보는 쪽도 있고 뭐 일부지만은 또 실제로 지지율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당에서 워낙 그 후보군이 없고,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가 물망에 오른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의 행태가 정치적으로 읽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때까지 해온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분은 3년간 절대 반지를 끼신 거죠.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내고 이재용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시키고, 그 대선을 노려볼 만하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 절대 반지를 끼고 검찰권으로 더 큰 권력을 노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먹힌 거고 그 메시지가 읽혔으니까 지금 대선 후보 몰망에 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올 것 같아요? 그건 뭐 국민의힘 당에서 결정할 거지만,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행보죠. 왜냐하면은 그 국감장에서도 뭐 퇴임 후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메시지는 보면은 그럼 이때까지 해온 것들이 다 자기가 검찰권을 이용해서 정치적 지형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느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의 행보도 그렇게 읽힐 테니까 저는 역대 가장 위험한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한 것도 잘한 거잖아요. 아까 권력들을 그러니까 지난 뭐 전 정권의 대통령들 감옥에 보내고 또 경제 권력의 최고인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시키고 또 굉장한 어떤 성과를 거둔 건 또 사실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이때까지 검찰권 남용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있고 거기에 합당해서 이루어진 거라기보다는 상황이 그러니까 하게 된 수사지. 이때까지 검찰권 남용 부당한 뭐 불기소 기소에 대해서 검찰 조직을 되돌아보는 그런 반성적 조치가 있었냐면 그건 또 아니니까요. 그냥 힘을 휘두른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간이 이 얘기를 깊이 있게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지금 항상 이제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편의적인 수사 그리고 선별적인 수사, 선택적인 수사, 뭐 기소권 남용
이런 부분들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이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얘기할 만큼 네.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닌데 일단은 한 걸음 떼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나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던 건데 네. 계속 발목겨 있었단 말입니다. 일단 해보고 고칠 점이 있으면 뭐 수정하고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한 안을 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검찰이 혹시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 조직 개혁을 할 수 있는 어떤 내부적인 힘이라든가 그런 문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 왜냐하면 검찰은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잘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불가능하죠. 일단은 왜 불가능한 겁니까, 그게? 철저한 상명하복 문화. 그러니까 그 조직은 일단 간부들의 뜻에 따라 굴러가는 간성이 크고, 네. 그럼 간부들은 곧 그 퇴직을 앞두신 분, 변호사 개업을 앞두신 분이잖아요. 사실 내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이때까지 검찰 선배들의 사건을 변호사가 되어오는 검찰 선배들의 사건을 봐줘서 개를 부어놨는데 적금을 부어놨는데 나는 못 타먹게 된 상황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솔직하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분들의 이익에 추동되는 방향으로 조직이 나가게 돼 있지. 지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야겠고 이 얘기는 다음에 한 번 더 하죠. 예. 이현주 변호사였습니다. 1부 여기까지 할게요. 가축